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복지조사방법론 드디어 그 질문지 작성에 관련된 겁니다. 자, 153쪽에 질문지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원래 이 수업에서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 어디서나 다루더라도 크게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다루고자 합니다. 자, 중간고사는 어차피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제가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조사방법론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저도 이런 다른 문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제를 보면은 이게 알면은 확실히 아는 거고 모르면은 확실히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방법론 같은 경우는 한번 공부를 잘 해두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과목이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거를 좀 안 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사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너무 대충 공부하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서 뭐 사회복지 관련된 객관식 시험이라든가 단답형 시험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3쪽의 질문지 작성인데요.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질문지는 이 책에서 질문지를 설문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설문지보다 조금 넓은 게 질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자, 이거를 인터뷰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말은요. 자, 그래서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은 자, 광의, 자, 넓은 의미, 협의, 좁은 의미로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넓게 보면 질문지라는 것은 자,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라고 하면 면접과 관찰로 질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반면에 자, 좁은 관점에서는 사전에 인쇄된 질문지, 자, 설문지에 자, 응답자가 직접 자기가 표시를 하는 자기 기입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문 응답도 많이 해보고 어떤 질문이나 설문을 제가 해본 결과는 이 질문지라는 거는 결국에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광의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관찰,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 분석을 위한 설문, 그 다음에 리서치, 우리가 뭐 대통령 여론조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요. 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질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신문 또는 언론사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운이 좋다고 하면은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에 그 일종의 게스트로 출연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무엇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을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보면은 자, 이제 어차피 물어보는 사람도 질문을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물어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아무렇게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존 자기가 적어놓은 질문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지는 자, 길거리에서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런 책상, 강의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광의의 의미에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53쪽에 질문지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아래 문단이죠. 자,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 표본이 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관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설문지나 구글 설문지 같은 거를 만약에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자, 이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해서 결과를 비교.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전공과 상담심리 전공 사람들이 인원이 막 30명씩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에 대한 거 비교할 수 있죠. 자, 셋째, 빠른 시간 안에 핵심만 고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질문지가 많잖아요. 질문 문항이 보통 그 심리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서 뭐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솔직하다. 뭐 개인정보 보호는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요. 없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질문지 자체를 만들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없게끔 만들어요. 그냥 뭐 성별이나 나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하는 거는 나이도 안 적어요. 그냥 성별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학년인데, 그렇게 뭐 해도 충분히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누출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53쪽에 다섯째라고 되어 있는데, 자, 면접과 관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접자, 관찰자, 자, 그리고 편견이나 편의의 개입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154쪽 맨 위에 줄입니다. 편견이나 편의, 자, 바이어스라고 하죠. 이게 치우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질문 자체를 만약에, 자, 어느 한쪽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현상이고, 특히나 이제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특정한 사람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좀 질문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또는 특정한 뭐 사람을 좀 비난하는 쪽으로, 또는 응답이 잘 안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그 다음 150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질문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조사 대상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구글과 네이버 설문지가 최고의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사들이 참 부러울 때도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제 설문지를 만들면은, 당연히 그 기업은 제 설문지 만든 것을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고, 응답자의 응답도 사실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할지 안 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뭐 이미 특정한 홈페이지에 질문도 만들었고 응답도 다 들어가니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라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그 자체만 해도 뭐 그게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둘 다. 그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전 세계 포털 사이트의 양대 산맥이라 그러면 구글하고 네이버예요. 근데 그 두 개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빅데이터는 이 조사 방법론의 이제 이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지에서 지자 빼고요. 그 종이 지자 빼고, 종이지라는 한문이거든요. 이거 빼고 질문의 장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이 부분은요. 그래야 이 질문을 잘해야 답변을 제대로 얻어내죠. 만약에 질문 못하면은 답이 완전히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4쪽에 질문지 이용의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맨 이제 이 중간에 읽습니다. 질문지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 무응답률이 발생한다. 자, 무응답률이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자, 무응답이라는 거는, 자, 부실한 응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설문 문항이 많은 경우는 중간에 그냥 대충 응답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응답률이 예상 이외로 낮은 경우에 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연구가 잘 안 돼요. 여긴 지금 책에는 지연된다 그러는데, 연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나 관찰자하고는 다르게, 자, 연구자가 뭐 그 사람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대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뭐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조사 대상이 정말 했는지에 대한 뭐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통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실제 대상자가 그 전화기를 가지고 응답을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책에 지금 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강의 자료에 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질문지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과목 명칭이 문화와 정체성, 아이덴티티요. 그러니까 컬처 앤드 아이덴티티라는 과목인데, 그 교양 과목에 아주 깐깐한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마침 수업 시간에 또 설문지를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알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때 뭐 제가 조사 방법론 배웠다고 한들 뭐 제대로 알고 뭐 했겠어요. 자, 정체성이란 단어가 이제 설문지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그때 이제 조별 과제였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 가가지고 뭐 말하는 거 연습하고 대본 만들어서 연습하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문지를 만드는데 저도 모르게 정체성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한결같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정체성이 무슨 단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실 이게 뭐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갑자기 정체성 얘기 나오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게 Who am I잖아요. 넌 누구냐, 난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니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다행스럽게 뭐 적당히 설명해 가면서 받았는데 이 설문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그 적당히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냥 뭘 알고 설명을 해야죠. 아니면 똑같이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응답한다라는 걸 교육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그 질문지법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저번에 챗 GPT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는데 묻는 걸 어렵게 물어보면 답변도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한글로 물어보면 이 챗 GPT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래도 영어권 프로그램이 영어권 그 인공지능이니까 답변이 좀 허술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사 방법론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데 어디서든 다 중요합니다. 똑바로 물어봐요. 똑바로 답을 얻어요. 어설프게 물어보면 어설프게 답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